저 삼성 SDS에서 컨설팅 팀을 맡고 있는 김정욱입니다. 오늘 여기 사전 접수해 주신 회사들의 리스트를 미리 좀 봤었습니다. 근데 진짜 굉장히 다양한 산업계에서 신청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유통 서비스만으로는 뭔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서 소비자 산업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에게 물어봤더니 그러면 소비자 산업의 특징이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희 나라 경제의 GDP의 60% 이상을 이 소비자 산업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인구 비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으로 이 업종에 종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그다음에 시장이나 소비자의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쉽지 않은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소비자 산업의 특징을 몇 가지 변화 포인트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런 변화 속에서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작년에 일본 동경의 하라주쿠에 생겼던 코카콜라의 그 팝업 스토어입니다. 이 팝업 스토어의 이름이 리빙 마트예요. 살아있는 마트. 근데 실제적으로 이 마트 안에는 사람은 없었고 다 무인화된 마트였습니다. 그리고 한 12일 동안 오픈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광고에도 나온 적이 있었죠. 요 안에 들어가면, 만약 고객이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매대에 있는 상품들, 전시되어 있는 상품들이 막 움직이고 춤을 춥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저 요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냉장고에 가면 콜라 캔들이 쭉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콜라 캔이 한 10,000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0개가 맛은 동일할지 모르는데 다 유니크한 콜라 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나 해가지고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캐너에 가서 읽으면 요 오른쪽에 보시는 요 종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만을 위한 세상의 유일한 콜라라고 하면서 거기에 프로파일들이 나오는데 어디서 태어났고, 직업은 뭐고, 취미는 뭐고, 특징은 뭐고, 그다음에 꿈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캐릭터가 쭉 나옵니다. 이 1만 개의 콜라캔의 프로파일을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만들었던 거죠. 물론 지금 보면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렇게 아주 독특한 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실은 이때 보여준 가능성, 이거 생성형 AI나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의 마케팅이나 사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하는 것들이 기존의 아이디어로만 있었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도 없었던 그런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수노 앱이라고 그래가지고 뮤직 앱이죠. 음악을 작곡해주는 앱인데 실제로 저도 써봤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써봤더니 저쪽에 이제 보라색에 있는 뭐 이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오늘 행사가 이런 행사에서 내가 오늘 발표를 할 거야. 그러니까 시작할 때 어떤 인트로에 백뮤직을 좀 쓰고 싶은데 좀 만들어줘 그랬더니 프롬프트를 날리면 음악을 10초 안에 좀 만들어줍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만드는 음악이 뭐 세상에 없는 음악이기도 하고요. 그 저작권을 제가 가질 수가 있고 제가 그 음원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그런 거 외에도 벌써 AI가 나온 지,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붐이 일어난 지 채 만 2년이 안 되는데 벌써 여기 참석하신 그 많은 회사들에서도 생성형 AI를 이미 광고나 디자인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퍼레이션에서 그 컨슈머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류의 영역, 오퍼레이션 영역에서도 상당한 자동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이거는 또 하나의 변화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공급망의 변동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고, 또 소비자 산업에서도 이러한 공급망의 변화 요인을 눈여겨봐야 되는 점이 바로 저희가 팔로우해야 되는 변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팬데믹 기간에 싱가포르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앞바다에 떠있던 배들입니다. 결국 이 컨테이너 선들이 물건을 싣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반복이 됐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때의 그 팬데믹 시기에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이슈들, 진짜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이슈들은 다 이 기간에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나타난 거는 기업에게 더 많은 고민들을 남겨주고 있죠. 예전에 팬데믹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문제가 생기거나 상품의 수급, 재고 관리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거는 수요와 공급 간의 그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공급 어려움은 공급망 네트워크에 대한 전략적인 차원의 어려움입니다. 결국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나 유럽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이면에는 지난 금융위기, 팬데믹, 전쟁을 겪으면서 이런 선진국들이 자신들 국가의 그 산업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금융하고 서비스 그리고 정보 산업 중심으로만 되어 있는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자국 내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나라들로 수출을 하는 많은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생산 거점을 가져가고 어떠한 물류 라우트를 써야 되고, 또 최근에 이제 발효된 것처럼 이제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는 선사나 해운사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선박을 쓸 수 없는 것들이 좀 발표가 됐죠. 물론 180일 동안 유예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랬을 때 그러면 기업이 기존에 사용하던 물류 선사나 라우트를 급하게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니즈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수요 공급의 프로세스만의 이슈가 아니라 이제는 전략적으로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까지도 고민하셔야 되는 레벨까지도 기업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나타나는 공급망의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업종 간에 채널 간에 다 아시는 거지만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조업들도 유통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D2C를 확대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또 유통에 계신 기업들도 당연히 저렇게 이제 PB 상품을 확대하고 자체적인 상품과 컨트롤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하고 제조업이 옛날처럼 전통적인 경계선이 없이 이제 경쟁도 하고 그다음에 또 협력도 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릴레이션십을 가져가게 되는데, 여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채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AI가 나옴으로 인해 생성형 AI가 발전하면 결국 생성형 AI가 또 새로운 채널, 플랫폼이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셔야 되는 어려움들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채널이 생기고 공급망이 달라지면 상품을 기획하시거나 그다음에 서비스를 만드실 때부터 어떤 식으로 이 서비스가 유통되고 상품이 유통되는 것까지도 고려하셔서 개발을 하시고 계획을 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죠. 여기 보시는 사진은 요즘에 미국을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꼭 들르신다는 그런 슈퍼마켓입니다. 그래서 에러혼이라고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그 유기농 전문 그 슈퍼마켓 체인인데요. 이게 원래 생긴 거는 60년대에 보스턴에서 소박하게 생긴 유기농 슈퍼마켓이었습니다. 근데 2010년도가 넘어가면서 물론 주인이 바뀐 영향도 있고 사업 전략의 개편도 있었지만 굉장히 고급 브랜드고, 지금 현재는 전 미국이나 전 세계의 유명인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애용하는 그런 슈퍼마켓이라고 하고, 요즘에 한국에서도 인스타에 보시면 가운데 보시는 것 같은 스무디를 이렇게 꼭 하나씩 인증샷을 많이 남기시고 하죠. 이 가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실은 고객의 트렌드나 경제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앞서서 저희가 기술의 변화, 그다음에 공급망의 변화를 말씀드렸다고 그러면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선호도하고 또 그 소비자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소비자 산업은 대부분의 고객이 국내 중심이셨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계시고, 그 문화가 다른 영역에도 저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보셔야 되는 타겟 소비자도 바뀌고 있고, 또 소비층이 지금 굉장히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국내 소비자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인구 계층이나 지역적 분포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방식도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죠. 결국 상품이나 서비스가 치열해지면 상품을 계속 새롭게 사고 싶은 소비자의 니즈가 생기고, 결국은 소유보다는 구독형으로 옮겨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변화와 함께 요즘에는 데이터도 많이 오픈되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재밌는 것들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량이 굉장히 지금 늘고 있죠, 한국에서. 그래서 18년도 대비 22년도 같은 경우 거의 60% 정도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세부 데이터를 보시면 또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홍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판매량이 좀 저조하고 좀 하락하는데, 반면에 이제 콜라겐과 같은 피부 미용 이런 거에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은 오히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판매량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것들을 얘기해 주시냐면 저희가 추정해 보건데, 저속 노화의 트렌드가 요즘에 굉장히 핫토픽이구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술 말씀드렸고, 공급망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그 우리가 그 고객으로 삼아야 되는 소비자의 변화,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다 기업 외부에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하면 여러분 기업의 내부에 있어서의 변화도 눈여겨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 안에 쌓여가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부의 데이터도 늘어나고 있고,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고려해야 되는 항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SQ, 그러니까 SKU가 늘어나고 있고, 상품이 늘어나고 있고, 또 판매돼야 되는 고객이나 대상의 국가나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규제가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공급망의 변화 때문에 실은 수요 예측 하나도 최근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정확도도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고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 예측 정확도는 더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SDS가 굉장히 다양한 고객 네트워크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제 한국의 기업에 계신 CIO 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런 모임도 있는데, 거기서 좀 여쭤봤었습니다. 요즘에 핫토픽은 AI니까요. 오른쪽 아래부터 좀 보시면 거기서 직접 들은 얘기들인데, 이제 AI를 유통업체에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하면 분명히 적용하지 않은 기업 대비 우리는 경쟁 우위에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데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해서 야 어떻게 해볼까 해가지고 회사에 돌아가셔가지고 저 안에 있는 그 팀원들과 얘기를 나누시면, 실은 아이디어를 좀 가져와 봐라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될지도 고민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막상 좀 구체화시켜가지고 그러면은 또 비용도 확보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규모고 어떤 기술을 써야 되고 도대체 이런 걸 다른 데서 어떻게 해 하더라도 쉽게 성공적인 레퍼런스를 찾기가 어려우시다고 그런 어려움을 토로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저희들의 모든 많은 기업들이, 그게 꼭 소비자 산업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에 다른 업종 세미나에서도 들은 얘기들이랑 동일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오늘 저희 오후 세션에서 각 서비스 라인별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는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고, 또 하나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고, 또 하나는 하이퍼 커넥트 애답테이션인데,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신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얼마만큼의 믿음과 방향성을 가지시는 거냐 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자동화라는 것은 저희가 이미 25년, 30년 동안 모든 기업들이 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정형화하고 그것들을 시스템에 담고자 노력했는데, 계속적으로 프로세스나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 나가니까 좀 더 유연하게 빠르게 자동화하기 위해서 RPA를 도입을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화를 궁극적으로 더 확대하기 어려웠던 점에는 실은 모든 태스크 사이에 사람의 의사결정이 꼭 필요했던, 사람의 개입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이 판단해야 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나오면 그럼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해결되느냐? 그러면 AI 에이전트도 지금 각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르고 그 수준, 기술 수준도 굉장히 다양한데, 적용하실 때도 고민하셔야 되는 포인트들이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림으로만 좀 보실 수 있겠지만, 실은 일괄적으로 그냥 프로세스로 일렬로 늘어져 있는 프로세스를 에이전트를 써서 쓰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멀티 에이전트를 이용하셔가지고 하이어라키하게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가지고 AI끼리 좀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프로세스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하이브리드로 가져가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럴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가져가고 그 노드를 의사결정을 좀 더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 이럴 때 설계할 때 고민 포인트가 많습니다. 이런 AI 에이전트에 돌아가는 원칙을 좀 더 저희가 살펴보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궁금하거나 실행하고자 하는 액션을 갖다가 프롬프트로 날리게 되면 대표되는 레프리젠터티브 AI
에이전트가 그걸 받아서 판단을 하고 어떤 루트나 어떤 AI 에이전트에게 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판단을 하게 되죠. 예를 들자면 유통기업에서 매장을 뭐 한 2,000개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시죠. 거기서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한 200개의 매장들의 평균적으로 다 판매량이 지난달에 늘었습니다. 근데 유독 한 4-5개의 매장은 오히려 급감을 했어요, 매출이. 그렇으면 그걸 어떻게 저희가 원인을 분석하고 싶으냐 했을 때 그때 이제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면 그 에이전트는 그거에 관련되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 왼쪽에 보시는 저 데이터 플랫폼에서 뒤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랬을 때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놓고 또 어떤 식으로 이게 그 로직을 만들어 놓느냐, 설계를 해 놓느냐에 따라서 이 같은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기업이시라 할지라도 그 응답을 받는 품질은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이 세그멘테이션의 시대를 지나서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추진하고 계시고 이미 많은 부분 상용 서비스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앞으로 저희가 지금 많은 기업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명제 하에 한 사람만으로 그 사람의 개인정보 플러스 그 사람의 구매 이력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어떤 감정 상태에 있고 또 어떠한 시간에 놓여져 있고 어떤 액션의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캐릭터로 보여지길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그 사람에게 그 개인의 상황을 분석해서 추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장에 가면 오프라인에서 매장에 가면 직원이 고객을 응대를 하죠. 그러면 이때 뛰어난 점은 그 직원이 물론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고객과 직접적인 대면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얼굴의 표정을 읽으면서 감정을 읽을 수 있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 상태고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은 이런 거를 원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해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뭐 예술의 경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계속 다 정형하고 데이터를 한단 말이죠. 비대면으로. 그렇게 되면 실은 그 사람의 실시간적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만이 인지할 수 있었던 다양한 정보들을 놓치게 됩니다. 실은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은 바로 직원과 똑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지만 갤럭시 S25에서 AI 서비스를 해주는 거는 카메라를 켜서 사물을 보면 그 사물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인터랙티브하게 실시간으로 답변을 AI가 주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은 실은 실시간으로 저의 감정과 저와의 대화를 통해서 저의 의도, 숨겨진 의도까지 파악을 해서 추천을 해줄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가운데 보시는 파워프론트라는 회사는 호주에 있는 회사인데 이제 저 위에 보시는 이제 만화에서 컨셉을 얻어서 그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기도 한데 인사이드 AI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자기 매장 안에 인터넷 샵 이스토어 안에 스토어로 들어온 고객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를 컨셉으로 잡아서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사이트 안에 들어서 어떤 전의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했을 때 채팅에서 느껴지는 것으로 봐서 그 사람이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는 아바타로 표현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의 서비스를 만족스러워한다. 그러면 뭐 하트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로 해서 실시간에 가깝게 소비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AI를 적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을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뉴트리션 애저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건강검진 데이터 같은 걸 이렇게 스캔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비타민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 자판기에서 그 혼합된 비타민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어저께 내가 술을 먹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뭐 숙취에 관련되는 거 해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는데 이제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에 대해서 더 편향되지 않고 종합적인 통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에는 실시간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데까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도 주문해가지고 한 달 있다 오는 거는 이거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에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원하는 거는 가장 리얼타임에 가깝게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까지 통합적으로 묶어서 E2E로 해줄 수 있는 거를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나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도 하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결정의 난이도 높아지고 있는
현재 기업에서의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지금 여러분 회사 안에 쌓여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축적하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각 분야별로 갖고 있는 데이터를 묶을 것이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유니버설 아이디 같은 거는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급망상의 고객부터 판매 일어나고 상품, 그다음에 지역, 그다음에 우리 회사 안에 구매, 물류까지 이어지는 이 디지털 스레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소비재 산업에서도, 그러니까 소비자 산업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타 업종에서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결국 이 디지털 트윈이 추구하는 방향은 전 산업체에서 산업의 모양새와 그 체계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방향성에 맞춰서 SDS는 어떤 것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SDS는 40년 동안 B2B의 서비스를 해오면서 실은 각 업종에서 필요한 그 프로세스를 지원해주는 시스템 오퍼링들을 계속 준비해오고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비스 오퍼링은 저희가 E2E를 다 갖고 있었죠. 그래서 CRM, SCM, PLM 뭐 여러 가지 구매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ERP를 포함해서 해왔었는데, 실은 현재는 이런 것들이 기업의 최우선의 니즈도 아니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이런 것들의 기능 위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포커스를 삼고 있는 것은 저희는 AI하고 데이터하고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근본적인 연구와 실은 개발을 저희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업에 어떻게 하면 맞춤형의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좀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 중에 일부분의 서비스들을 오늘 이어서의 세션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삼성 SDS가 갖고 있는 AI에 관련된 서비스 오퍼링인데요. 진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미 서비스를 양산해서 확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상용으로요. 저 왼쪽에 보시는 이제 패브릭스 같은 경우가 백본에 해당하는 저희의 AI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어느 업종에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쓰실 수 있는, 이쪽에 가운데 보시는 브리트 에이전트나 오토메이션 에이전트가 있고, 또 저희는 그것들을 각 업종별의 특화 솔루션 영역까지 계속 AI 에이전트 방식으로 연계해 나갈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기업에서 그러면 AI를 어떻게 해나가는 게 우리 회사는 좋을까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부스에서 좀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유통업체에서 글로벌 1위는 월마트고요. 2등은 아마존이고 3등이 슈와츠라는 기업입니다. 독일의 유통업체고 리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슈퍼마켓 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이 되게 독특한 게 자체 클라우드를 18년도부터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직접 만들고 직접 사용하고 자기네의 생태계 안에 있는 기업들에게 공급을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많이 정답을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뭐는 뭐가 제일 싸고, 뭐는 어떤 게 제일 빠르대, 이게 정답이야라고 하지만 실은 세계 3위의 엄청난 유통망을 가진 이 기업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선택했을 때 많이들 의아해했습니다. 왜 저 기업은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를 만들고 그 클라우드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려고 했을까? 그게 상업적으로 과연 돈이 되는 비즈니스였을까? 근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컨슈머 인더스트리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아까 제가 유통 서비스로 묶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각 기업만의 서비스와 경영 전략, 사업 전략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필요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실행 방안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유연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는 파트너와 파트너의 생태계를 만드시는 것이 어쩌면은 이 업종에 계신 여러분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